가보겠죠. 하성수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변호사님 좀 이력을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역임을 하셨고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님을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는 녹색전환연구소 이사님과 또 세금 도둑을 잡아라 공동대표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보다 저희 소득하고 세금 관련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명한 인사로 답변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성수 변호사님의 유익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렇게 책까지 싣고 오신 분들 대부분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 책은 2015년에 쓴 책인데요. 그 2015년에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뭐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읽고 공감을 투명해 주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어느 세월에 한국 사회에서 될 거냐, 기본소득이. 근데 저는 별로 오래 안 걸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또 빠른 편입니다. 2015년에 이제 책 쓰고, 그때까지는 해도 뭐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면은 좀 사람들이 좀 주로 최저임금을 많이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디 가서 기본소득 강의를 하는데 그 플래카드를 보고 어느 대학생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최저임금 강의하는 줄 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저임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분이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사실 그 정도였습니다. 2015년에는 불과 5년 전이지만 뭐 기본소득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기였고, 그런데 이게 2016년, 2017년 지나면서 뭐 몇몇 정치인들이 그죠? 기본소득을 채택하기로 하고 정책으로 경기도 이재명 지사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성남시장 할 때부터 뭐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기본소득을 자기들 정강 정책에 넣겠다. 근데 내용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내용은 뭐 지금 기본소득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뭐 여기 기본적으로는 관심도 있으시고 지식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게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1시간 이상 좀 말씀드릴 내용인데 좀 기본적인 건, 기초적인 건 빼고 한국 사회에서 지금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지, 어떤 맥락인지, 그리고 뭐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이 예를 들면 뭐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보적이라고 하는 입장을, 평소에 진보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분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이 있습니다. 뭐 전국민 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뭐 기본소득이냐, 이런 논쟁이 얼마 전에 막 인터넷 언론 같은 데서 벌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지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군산이지 않습니까? 그 군산이라든지 군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기본소득을 또 어떻게 지역 차원에서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없을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변호사님 죄송한데 마스크를 좀 벗고 하시면 마스크를 벗고 될까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기본소득이 이게 경제정책이냐, 복지정책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냐, 이게 이제 기본소득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여러 입장의 차이를,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여기에서 생길 수 있고,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기본소득은 뭐 너무 간단한 생각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다릅니다. 기본소득을 경제 내지는 복지정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뭐 경제 정책인 측면도 있고 복지 정책인 측면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전환 정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경제 활동하고 살아오던 방식으로 살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다들 느끼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시작이고 뭐 기후변화나 올여름에 긴 장마나 이런 걸 보더라도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어떤 산업이나 경제 활동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가령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 다 폐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의 가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는 거의 다 폐쇄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방향이고, 만약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 안 하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지금 당장 유럽연합에서는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 화석 연료를 많이 쓰는 국가들하고 무역을 할 때는 뭔가 자기들이 뭔가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는 폐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그 석탄 화력 발전소와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실은 예를 들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틀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불안 요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어떤 전환을 하다 보면 이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소득이 경제 정책적인 측면이나 복지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거대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에 사람들에게 마룻바닥을 깔아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제 입장에서 강조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뭐 주로 경제적 측면이나 또는 이제 어떤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을 많이들 관심도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좀 이런 측면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좀 거품이 있습니다. 거품이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요새 기본소득이 거의 막 대세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막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돈줄은 누가 쥐고 있냐면은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거든요. 세금을 걷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기획재정부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이 재정정책이라고 하죠. 세금 걷어서 세금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너무 파워가 커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반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홍남기 부총리라는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전 국민에게 빵값 주는 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빵값이 아니라 더 되게 줄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빵값이라고 하는 건 뭐 월 10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월 10만 원도 빵값이라도 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최소 월 30만 원 이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빵값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기본소득이 더 이제 지금은 얘기는 많은데,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정책으로 채택되려면 아마도 이제 이런 어떤 기획재정부 같은 집단하고의 어떤 넘어서야 되는, 이 집단을 넘어서야 되는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조금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가지 논쟁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말씀을 설명드리면서도 기본소득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이면 된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건이 없다. 그죠? 재산이 얼마든 뭐 소득이 얼마든 관계없다. 그냥 국민이라는 자격,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이라는 자격, 군산시면 군산의 주민이라는 자격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청년 배당이라고 해서 경기도가 청년 배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소득이냐, 청년만 받는 거 아니냐,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농민수당이 전라북도도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럼 농민수당은 농민들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지 않냐, 청년이라 해갖고 농민이라 받지 않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지금 현재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제 보편성이나 무조건성이 안 되고 있다. 청년이라 해야지 받고 농민이라 해야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처음에 좀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기본소득의 개념은 보편성, 무조건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그냥 처음부터 그러면 다 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계적, 부분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성은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그죠? 1차는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다 받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맞다라는 주장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한 번 주는 거니까. 정기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매달, 뭐,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줘야 되는데, 재난지원금처럼 한 번 주면 안 주는 거는 이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개별성인데요. 기본소득은 개인한테 줘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존의 복지제도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기존의 복지제도는 가구별로 주는 게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근데 이제 전라남도에서 농민수당이라는 걸 도입하는데 농가 가구별로 주겠다고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들이 막 쏟아져요. 근데 사실은 농가 가구별로 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농가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 농민들은 똑같이 농사 짓는데 이게 가구주 명의의 통장으로만 돈이 들어가니까 여성 농민은 뭐냐? 이런 이제 반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본소득이랑 관련해 그래도 개별성. 근데 청년이나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청년 배당이라는 정책은 어쨌든 청년 개개인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준다는 게, 근데 이 현금은 꼭 우리 한금은행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지역화폐도 가능합니다. 저는 지역화폐도 이렇게 화폐처럼 쓸 수 있다면 충분히 이건 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어쨌든 지역화폐 같은 걸로 줘도 된다. 사실 이건 굉장히 지역 입장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냥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아무래도 지역화폐로 줘야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나 성남시에서 이 청년배당을 지급한 다음에 효과를 측정해 본 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역화폐를 주는 게 훨씬 지역에서 체감하게, 지역의 상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체감하기 훨씬 좋다.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성이나 무조건성은 처음부터 이걸 다 충족시키려고 하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새로운 정책을 도입을 할 때 우리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지, 한꺼번에 뭐, 이렇게, 그것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정책을 한꺼번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편성, 무조건성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좀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이제 자꾸 공짜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짜로 왜 돈을 주냐. 제가 아는 좀 진보적인 학자하고 몇 년 전입니다. 그분도 생각이 바뀔 수 있는데, 한 5년 전에는 좀 진보적인 학자하고 토론하는데, 그분이 대뜸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한테 공짜로 돈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신념이라는 게. 그런 신념 저는 당연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기본소득이 공짜냐라는 이제 그분의 기본 전제는 기본소득은 공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건데, 저는 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다. 저희 입장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는 배당금이다. 우리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으로 받는 배당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그러면 대한민국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그죠? 우리나라 토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뭐 그거를 제가 뭐 토지를 다 팔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공유지. 우리나라 땅 중에 국공유지가 30% 가까이 되거든요. 강원도는 국유지가 절반이 넘습니다. 강원도 땅에. 그죠? 그런 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잖아요. 국유지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이런, 예를 들면, 뭐,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에 풍력 발전해서 돈 버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기업들이. 바람은 그죠? 바람은 모두의 것이지 않습니까? 바람은. 여기 군산 앞바다 바다 그죠?
그죠? 또 갯벌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모두의 자원이죠. 그걸 뭐 공유 자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 공유 자원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제주도의 어느 마을에 가면요, 가실이라고 하는 제주도 중산간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풍력 발전을 합니다. 근데 풍력 발전을 제주도에서는 풍력 발전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피해가 있거든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한테 소음이, 풍력 발전기는 밑에 가면 소음이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마을에서 풍력 발전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가실이라는 마을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풍력 발전 기업이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돈을 벌어 가는데 그 중에 일부를 마을에 기금으로 내게 한 거예요. 매년.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오는 기금 중에 일부를 또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배당금인 거죠. 그게 뭐 그 마을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유 자원이 뭐냐? 저는 세금이라고 봅니다. 세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 또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군산시의 어떤 재정, 예산 이런 것들이야말로 대표적인 공유 자원이죠. 대한민국이 내년에 뭐 550조 예산을 세웠는데 550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군산시 예산에 대해서도 군산시민 모두가 다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를 배당으로 받는 거는 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 공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 좀 뭐랄까 약간 좀 말도 안 되게 반대할 때 이제 공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뭐 오늘은 조금 기본적인 이야기는 책도 읽어오셨고 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이게 이런 느낌인 게 이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핫 이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전에 기초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반대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공짜라는 논리, 또 뭐 빵값이다 뭐 이런 거다 이런 논리인데 뭐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까 반박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빵값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에게 좀 생활에 어떤 그 마룻바닥이 될 정도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공짜가 아니라는 거고 이런 측면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진보적인 쪽에서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논쟁이 되진 않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되느냐? 마치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사람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대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보 안에서도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논쟁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수그러든 것 같기도 한데 꽤 뜨겁게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의 특수성이죠. 뭐냐면은 이제 복지국가는 아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20세기 초반부터 북유럽 뭐 이런 데서 이제 복지국가가 등장을 했어요. 사회민주당 같은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을 하면서 복지제도를 쫙 갖춘 거죠. 북유럽에서 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물 서비스라고 우리가 뭐 부를 수도 있고 서비스도 그러니까 뭐 무상교육, 그죠? 무상보육. 그러니까 이런 보육을 다 사회가 책임지고 아이를 낳은 아이 키우는 거 사회가 책임지고 교육도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그죠? 대학교까지 다 그냥 다닐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런 뭐 현물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복지제도가 한 축이 있고 또 이 복지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은 뭐냐면 현금입니다. 현금복지. 현금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거. 예를 들면 노인이 되면 노인연금을 받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는 아동수당이 나옵니다. 청소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동수당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한 달에 10만 원인가? 그것도 만 7세까지인가 지금 생겼습니다. 아동수당이. 만 7세까지 한 달에 10만 원 지급하는데 북유럽의 아동수당은 그게 아니라 꽤 많은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키울 때 뭐 상당히 큰 어떤 그러니까 이 부담을 덜어주는 정도의 이제 아동수당을 중고등학교 시기까지 다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거의 영유아 단계, 만 7세니까 영유아 단계까지만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북유럽의 복지국가라는 건 크게 보면 두 축이 있어요. 현물 서비스와 현금 급여라는 두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보육도 복지도 보장해주고 복지 서비스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도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이 두 가지 축의 제도를 복지국가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현물 서비스와 현금 급여를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일자리가 줄어들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것도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나라들 아직까지 기본소득을 채택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를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그러면 북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 복지제도를 우리도 갖추는 게 맞는 방향이냐? 아니면 이미 북유럽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기본소득으로 아예 그냥 가는 게 맞는 거냐? 이게 이제 한국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종의 저부담, 저복지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는 나라의 고민과 우리나라처럼 복지제도가 안 갖춰져 있는 나라의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에 복지국가를 만든 나라들도 기본소득을 고민하는데 우리는 아예 바로 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이 마치 대립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우리는 유럽의 기본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현물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교육제도, 보육제도 이런 것 복지제도를 갖추고 이런 노인연금, 지금도 우리나라도 기초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100%의 노인들은 아니지만 70%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거든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걸 제대로 하는 거, 금액도 좀 늘리고 제대로 지급하는 게 더 시급하다, 기본소득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크지 않습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안 돼서 실업급여 혜택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먼저 이게 좀 일종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한 이제 흐름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미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상이 막 바뀌었는데 이게 가능하냐? 지금은 그게 아니라 좀 단순 명쾌한 제도, 기본소득이란 단순 명쾌한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이제 입장이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절충적인 입장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을 한꺼번에 다 도입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기존에 있는 이런 현금급여 제도를 확대하면 일종의 부분적, 단계적 기본소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접근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장이 꼭 서로 반대되거나 충돌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절충적인 입장입니다. 절충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는 현물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의 공공성이나 보육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당장에 우리가 모든 전 국민 기본소득이 당장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현금급여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이 두 가지가 꼭 서로 대립하거나 모순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북유럽이 가지고 있는 이 현금 복지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를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상당히 기본소득 개념하고 잘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노인연금 부분인데요. 노인연금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노인 기본소득 아니야라고 스스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40%대거든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이건 상대 빈곤율입니다. 이건 쌀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 빈곤은 뭐냐 하면은 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사람들을 소득으로 펼쳤을 때 딱 절반 가운데가 되는 중위소득.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를 이제 상대 빈곤이라고 보는 건데, 상대 빈곤율이 우리가 40%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 부모님도 국민연금 가입이 안 돼 있으시거든요.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거죠.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노인에 대한 현금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경우는 어디냐? 대표적인 게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는 노인 기본율이 3.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뭐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네덜란드는 만 65세가 되는 모든 노인들에게 1,153유로면 환율 곱해보면 150만 원 넘을걸요. 그죠? 예, 꽤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모든 노인들에게.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이 심각해서 기초연금이라는 게 도입되는데 기초연금은 70%까지는 지급을 합니다. 상위 30%도 빼고, 그러니까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네덜란드는 그게 아니라 꽤 많은 돈을 모든 노인들에게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덜란드 노인들 중에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번 사람,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못 벌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낸 사람들도 똑같은 돈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네덜란드에서 만 65세까지 살았으면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소득이나 시민배당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제가 아까 기본소득이나 시민배당이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 시민배당은 이게 공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받는 돈입니다. 네덜란드는 왜 만 65세가 되면 다 똑같은 돈을 주느냐? 네덜란드에서 65세까지 살았으면 이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 65세가 되고 네덜란드에서 50년 동안 거주했어야 돼요. 그럼 49년 거주하면 얼마 받냐? 2%를 뺍니다. 50년에 100%잖아요. 그럼 49년 살았으면 98%, 48년 살았으면 96%. 그렇지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네덜란드를 떠났다 온 경우는 또 봐줍니다. 봐주고.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죠? 네덜란드에서 만 65세가 되고 최소한 50년 이상 네덜란드에서 거주했다면 이 정도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사실은 기본소득하고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겁니다. 이 북유럽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금 복지제도, 현금 급여제도는 상당히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소득에 생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뭐가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철학이 중요한 거죠, 철학.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든 복지국가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도 많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이든 복지국가든 철학적으로 보면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에는 같이 살자라는 거다. 복지국가도 같이 살자라는 거고. 그래서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그렇게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와 현금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는 거고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든 돈을 마련해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똑같이 나눠준다는 게 기본소득인데 그거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뭐 동양에서 말하는 공생, 그죠? 함께 살자 이런 철학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적 단계적 기본소득 개념은 이미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지만 어쨌든 기초연금이라는 게 지금 노인 100%는 아니고 70%지만 지급되기 시작했고 꽤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세요. 노인들한테 여쭤보면. 특히 뭐 저는 이제 농촌에 사는데 시골에 있는 분들한테 이 돈은 뭐 꽤 많은 보탬이 되죠. 아동수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되기 시작했고 뭐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배당이나 농민수당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배당은 만 24세가 됐을 때 1년 동안만 받는 겁니다. 1년에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씩 경기도의 청년배당 정책은 지자체니까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데요. 만 24세 1년 동안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예, 좀 너무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1년이라는 기간이. 그 다음에 돈도 딱 100만 원. 좀 너무 제한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자체가 하니까 그 정도 수준인데요. 만약에 이제 국가가 하면 액수도 훨씬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받는 청년들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청년들이 있어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받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대접을 받아보는 기분이다. 배려를 받아보는 기분이다. 그렇죠? 우리는 늘 의무 속에서 의무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만 24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계속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 남자들은 또 군대 갔다 병력 의무까지 또 해야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또 계속 이제
뭐 교육받고 그죠? 뭘 해야 된다라는 항상 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돈을 주네 그죠?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대우해 주고 배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공동체가 그죠? 공동체가 지자체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액수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돈이 제한돼 있으니까 만 24세 1년 동안만 해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지역사회가 또는 이 국가가 그래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년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예요. 지금 제가 충청남도 사는데 충청남도가 지금 제일 높습니다. 1년에 80만 원으로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체로는 한 6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지금 지급 시기는 당장 뭐 올해부터 되는 데도 있고 내년부터 되는 데도 있고 2022년부터 되는 데도 있고 지역마다 좀 다 달라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농민들이 뭐 1년에 60만 원, 80만 원 받아서 그게 뭐 대단히 뭐 살림의 보탬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 계속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농민들이 늘 이제 국가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왔잖아요. 실제 받아왔고 또 받는다고 생각이 왔고. 근데 뭔가 이제 이렇게 농민들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이걸 국가 단위로 하면 훨씬 액수가 늘어나겠지만 지자체에서 지금 돛단위에서 어쨌든 예산을 짜서 이 정도라도 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정책들이 뭐 빵값이다 뭐 그렇게 바라볼 일이 아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정책들이 액수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대한민국이나 어떤 지역사회의 공동체, 우리가 말로는 공동체라고 하지만 말로만 공동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뭔가 서로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죠? 일자리 잡기도 어렵고,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 잡기도 어렵고, 또 뭐 취업이다, 뭐 학업이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청년들이 많은데,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공동체가, 그죠? 뭔가 좀 보장해주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히 액수로 우리가 폄하할 수 있는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제가 한 30, 40분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마지막 쟁점, 돈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뭐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냐, 이런 논쟁은 사실 저는 좀 약간 공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자, 공생하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마룻바닥을 깔아줄 수 있느냐.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그죠? 내가 앞으로 살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 사회가 나를 좀 이렇게 떠받쳐준다. 마룻바닥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이게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냐 이게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문제는 뭐냐.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뭘 하려고 돈이 있어야 돼. 돈은 그냥 마련할 수 있냐.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부담률이라는 걸 계산해 보면 26.9%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GDP라는 게 있잖아요. 국내 총생산. 쉽게 말하면 이제 국내 총소득이죠. GDP 분의 대비 국무가 GDP고 분자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의무적인 사회보장 기여금이라고 하는데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그죠? 뭐 이런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합친 게 국민 부담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총 벌어들이는 돈 중에 세금이나 그런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내게 돼 있는 돈을 합쳐서 어느 정도가 되느냐 비율이 이게 이제 26.9% 정도가 됩니다. 옛날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몇 %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전에 OECD 평균에 비하면 한참 차이가 나는 거예요.
OECD 평균하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 부담률 간의 이걸 계산해 보면 뭐 이거는 100조 이상의 어떤 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46%까지 국민 부담률이 되는데 만약 덴마크 수준으로 우리가 세금을 걷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한 60만 원씩 줘도 됩니다. 제가 쓴 책에도 나오지만 이건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많은 이제 이런 학자들에게 참 불만인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주장을 제가 했어요. 책에서도 했고 뭐 토론회 자리에서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전공한 경제학자 중에 한 분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유럽이니까 가능하지. 뭐 예를 들면 26.9%에서 34.2% 이게 한 6% 좀 넘잖아요. 차이가 그죠? 6%가 아니죠. 이게 7.몇 %죠, 그죠? 이렇게 세금 올리면 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26.9%에서 34.2%가 되면 OECD 평균이 이 정도인데 평균이라는 건 항상 적게 내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 이 정도지 많이 내는 나라는 40%가 넘습니다. 이 국민 부담률이. 그러니까 한 7% 올리면 그때 그분 이야기는 7% 올리면 이건 난리가 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제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근데 제가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덴마크 같은 나라도 1966년에는 29.7%였습니다. 국민 부담률이. 지금 46%지만. 그리고 1971년에 39.4%까지 거의 10%를 몇 년이죠? 한 5, 6년 사이에 올렸어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국민 부담률을 뭐 7% 올리는 거는 가능한 겁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덴마크는 지금은 46%지만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덴마크가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나라의 어떤 복지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 부담률을 거의 10%를 한 5, 6년 사이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합의입니다. 합의.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정치. 이게 가능하려면 뭐냐. 덴마크는 국민들이 세금을 낼 때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는 나라거든요. 그게 우리하고 차이인 거예요. 제가 활동하는 단체 중에 한 군데가 세금 요구 잡아라는 단체인데요. 사람들이 저보고 왜 그걸 하냐고 막 뭐라 그러세요. 제가 국회의원들 우리가 내는 세금을 국회의원들이 낭비하는 것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조사해서 폭로하고 다른 경우도 이제 제가 그런 걸 계속 하는데 왜 그런 걸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대체로 다 느끼고 있죠. 내가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제대로 안 쓰인다는 걸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그냥 아름아름으로 느끼고 있어요. 뭐 통계 자료 같은 게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이거 올리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와 같은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잘 쓰인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유럽의 복지국가가 가능한 건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환원이 된다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복지국가든 기본소득이든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국민 부담률을 올려야 된다는 건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분들이든 기본소득 주장하는 똑같은 주장입니다. 세금 더 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세금 탈세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이런 거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어쨌든 이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투명해야 되고 세금을 쓰는 것도 투명해야 됩니다. 이건 군산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시가 어쨌든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예산이 쓰는 게 투명해야 되는 거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쓰고 있다. 필요한 데 쓰고 있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기본소득의 장점 중에 하나는 상당히 투명하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로 쓰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니까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저 농촌 사는데 가보면 이래요. 어느 마을에 뭐 200억이 들어와요. 근데 다 그걸로 건물 짓고 뭐 무슨 사업하고 행사하고 뭐 이러다 보면 200억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그냥 이 돈을 나눠주는 게 낫겠다. 농촌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군산 상황은 잘 모르니까 그냥 제가 익숙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고요. 예를 들면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3만이 안 되는데 1년 예산이 3천억이 넘는 데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농촌은. 그러면 3만 명에 3천억이면 주민 1인당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가 군에서.
여기 전라북도 뭐 진안이나 이런 데도 다 그렇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의 돈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민들이나 주민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돈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는 돈을 그냥 기본소득처럼 나눠주면 투명하잖아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투명하잖아요. 사람들 피부로 느끼잖아요. 아, 나한테 돈이 들어왔네. 그럼 세금을 허투루 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강력한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돈을 더 거두려면 우리나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과제는 뭐냐? 이렇게 국민 부담을 올리려고 할 때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다고 저항하는 건 아니에요.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많은 분들도 돈이 투명하게만 쓰인다면 세금 더 낼 수 있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부자들이 세금 더 내자는 운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세금까지 더 낼 수 있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저항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은 이렇게 세금을 올리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투기라든지 특권이라든지 특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나라의 이 고위 관료들은 대체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복지국가도 부정적입니다. 사실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막 권한을 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위 정부 관료들 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좀 기득권 세력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반대가 심해서 그렇지 우리가 투명하게 세금이 쓰이고 신뢰가 쌓이면 충분히 그런 어떤 정치적 합의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요즘 국민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나 지지도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에서도 이거는 뭐 참 아직은 언급하기 조심스러워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약간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주로 이때까지 기본소득은 세금을 가지고 재정을 마련하는 거였고 저도 이제 그게 아직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세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여드린 책은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이노우에 도모히로라는 일본의 이 주장을 한 대표적인 일본의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요즘 현대화폐 이론이라는 아마 이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좀 어렵게 설명을 많이 해서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화폐와 관련된 새로운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주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굳이 세금으로 다 할 필요가 없다. 화폐 발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통화 주권이죠. 통화 주권. 우리나라도 이제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그죠? 한국은행권이 있죠. 어떤 분들은 정부가 화폐를 직접 발행해서 기본소득을 나눠줘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노우에 도모히로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 일본도 일본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 일본은행권이에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권을 쓰고 있고, 이 지폐를, 그죠? 일본은 일본은행권을 쓰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은, 정부가 국채라는 걸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가 빚을 낼 때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국채를 발행할 때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민간은행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먼저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주고 돈을 이제 빌리는 형식이 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일본은행에 국채를 직접 주면 된다.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에 예를 들면 100억엔의 국채를 주고 100억엔을 받아와서 그 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의 빚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소득을 주다 보면 뭐 100조가 될 수도 있고 200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빚이.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 일본 정부가 일본은행에 진 빚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왜냐면 사실상 같다.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를 망하면 못한다. 사실상 같은 법적으로는 정부가 따로 있고 중앙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있고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은행,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데 그런데 사실상 정부와 중앙은행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정부가 중앙은행에 국채를 주고 중앙은행이 돈을 줘가지고 그 돈을 헬리콥터 머니처럼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이렇게 기본소득을 뿌려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빚이 100조, 200조, 300조가 되더라도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부도내지 못하지 않냐,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은행에 국채를 발행해주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그 국민들한테 기본소득 줬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그 돈을 빨리 안 갚는다고 부도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 되면 이제 완전히 그 기절할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몇 권이 번역이 돼 있는데 다 읽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왜 이걸 주장하냐면은 일본이 장기 불황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1980년대까지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이야기가 막 돌았죠. 실제로. 근데 일본이 1990년대부터 지금 장기 불황 상태죠.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아베가 뭐 약간 해서 경제를 좀 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일본 경제학자들은 그건 사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착시효과지. 일본 경제는 전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도 그렇게 보는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냐면은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돈이 안 가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게 일본의 장기 불황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제가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돈을, 그러니까 화폐량을 늘려야 되고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줘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그래야만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은 일본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경기 불황의 원인은 결국에는 돈이 안 돌기 때문이고 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주장하면 당장 나오는 반론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막 정부가 돈을 나눠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은 장기 불황 상태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인플레이션 물가가 한 2% 정도 올라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정말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세금으로 돈을 다시 걸어들이면 된다. 세율을 올리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 돈을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간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때까지 왜 못했냐면은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했죠. 우리도 인플레이션을 아주 심하게 겪었고, 우리도 한국전쟁이라든지 예전에 인플레이션, 상당히 큰 인플레이션 겪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참 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면서 균형재정,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빚을 지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주류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금과 옥조처럼 되어 있는 게 균형재정.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세금으로 걷어들일 만큼 써야 된다. 국가 채무, 항상 우리도 언론 보면 국가 채무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뭐 550조다 이러면은 뭐 국가 채무가 얼마 늘어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그게 이제 그동안 주류 경제학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이런 주장은 좀 그걸 완전히 180도 다른 발상을 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아직 100% 제 생각을 정립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주장이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 지금 물가 상승률은 올해 긴 장마 그죠? 긴 장마 때문에 지금 채소 가격이랑 과일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8월 물가가 올랐는데 사실 이런 요인들이지 지금 현재 물가가 급격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하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농사가 차질을 빚어가지고 뭐 과일이나 채소 가격이 왔다 등락하는 이런 거지. 나머지 물가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생각해 보는 거죠. 나머지 물가가 그렇게 뭐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은 상당히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게 최신론입니다. 최근의 기본소득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입니다.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뭐 또 제가 쓴 책에도 있고 또 뭐 워낙 또 기본소득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이따가 또 필요하면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토론거리가 있으면 좀 얘기를 더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